예, 이번 시간에 우리 파트 5번에 나와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고 397페이지에서 우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관련되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공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거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우리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교육을 할 때 다 정리가 됐던 부분들일 겁니다. 그때 내용들을 다 그러니까 기억들을 한번 상기해 주시고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면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장애인 직계비속 장애인 배우자, 형제 자매 관련해서 나이 요건, 소득금액 요건, 동거 요건과 관련해서 하나의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장애인의 경우에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당해 과세 기간 중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 대상자로 한다라는 거고요.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해당 과세 기간 총급의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배우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률혼 관계에 있어야 되고 연도 중에 이혼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요.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라든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뭐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 계좌세액공제 뭐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런 공제들 금액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비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할 때는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시에 비거주자 본인 외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비거주자 본인 것만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근로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합소득이 되겠죠. 그죠?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할 때 인적공제는 본인 것만 적용을 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공제를 한다라고 있죠. 본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제를 합니다. 조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는 누가 배우자냐?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법률상 배우자. 즉 혼인신고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은 누구냐? 부양가족 범위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이런 부양가족에 대해서 세 가지 조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생계를 같이 해야 되고요. 나이가 20세 이하고 60세 이상인 사람들, 요 세 사람들이 모두 요건이 갖춰지면 부양가족으로 보고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인원수 기준으로 한 사람당 150만 원 공제되는 게 기본공제입니다. 요 내용이 이제 대원칙이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 부양가족에 대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직계존속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직계비속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입양자, 위탁아동도 대부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래서 부부를 기준으로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상하 좌우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양가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양가족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죠?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세 가지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보면 나이부터 이제 먼저 정리를 해보면 직계존속은 20세 이하 직계존속은 없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직계비속은 20세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으로 나이 조건이 정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양가족 범위를 간략하게 보면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 정손자녀 포함이 되고요.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된 자도 포함이 됩니다. 며느리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포함이 되고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인, 장모도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형제자매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하고요. 사촌, 육촌 형제자매나 고모, 삼촌, 조카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위탁아동은 해당 과세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을 말하는 거고 6개월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직전 과세 기간에 위탁 기간을 포함해서 6개월을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요건이 있었죠. 소득금액은 총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즉 순위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자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자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금액의 범위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까지 포함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소득에 대한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종합소득금액만 갖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국세청에서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소득금액은 맞벌이 부부일 때는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봉이 500만 원 이상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 있죠. 3.3% 원천징수되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종합소득세 신고해보면 대부분 공제 불가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받은 사람. 퇴직금 받은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공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치 급여가 1년에 한 달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나가게 되죠. 그 한 달치 급여는 대부분 100만 원 넘어갑니다. 최저임금으로만 계산을 해도 요즘 일반적으로 200만 원 넘어가죠. 그 2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이 퇴직소득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단 1원이라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람. 양도소득세 단 1원이라도 냈다는 얘기는 양도소득 금액이 250만 원이 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 되고요. 부모님의 경우에 국민연금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이 국민연금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이제 납입하신 분들은 90몇 년도부터 이전 거는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안 되고요. 그 이후부터 과세가 될 겁니다. 2000년도 이후부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금소득 금액을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공단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100만 원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사유가 중복이 되면 거의 대부분 다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례별 판단으로 해서 여기에 공제가 안 된다라고 적어놨지만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취지로 적어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봅니다.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안 되지만 총급여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면 또는 근로소득 외의 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금액 산정 시에 비과세 양도소득 포함되느냐라는 건데 비과세 부분은 제외하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이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자는 거주자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거주자는 자연인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인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득세법의 납세 의무자인 거주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연인도 있지만 법인격 없는 단체인 경우에 법인으로 보지 않고 거주자로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그 단체 자체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기본공제 등은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납세 의무자인 단체는 종합소득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 부분이 공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생계요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할 때 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돈 벌어오고 아들이 돈 벌어온 거 전부 다 모아갖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개념인데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할 때는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할 때는 그러니까 제외합니다. 공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직계비속은 이유 불문하고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형제 자매는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한다라는 개념이 뭐냐라는 건데,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에 그러니까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서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요거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주거 형편 때문에 별거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다른 이유는 그러니까 별거하는 경우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라고 보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 생계 여부에 따라 갖고 생계를 같이 하면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전부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별거 또는 퇴거한 경우에 취약이나 질병 요약,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사유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만 그 밖의 사유로 별거를 한다라고 하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공제 대상이지만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되고요. 형제자매는 공제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오려면 같이 생활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이 요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를 무시합니다. 즉 생계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으로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부양가족의 배우자 공제 여부가 되겠습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직계존속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본인의 형제 자매에 대한 배우자, 여기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의 형제 자매에 대한 배우자, 마찬가지로 공제 불가능하고요. 직계비속의 배우자, 며느리나 사위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면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외사항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내용들을 언제 판단할 거냐라는 건데, 판단 기준일은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원칙은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때 소득공제 신고서에 기재된 한 사람의 공제 대상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나이를 따질 때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연령이 도달하면 무조건 공제 대상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했을 때는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전날 기준으로 판단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년
1월 1일 날 연세 90인 할아버지가 사망을 했다. 할아버지를 기본공제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22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23년도로 수정해서 보시면 23년 1월 1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전날 기준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22년 12월 31일이 되겠죠.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소득 금액이 제로가 됩니다.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3년도 소득 금액이 제로고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고 나이가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 대상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인적 공제 대상자 판정 기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거주자의 인적 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인적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의 그중 1인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복으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느냐? 중복 공제 적용할 때는 자, 공제 대상 가족을 없을 때 배우자 공제는 무조건 우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배우자 공제가 우선이다.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기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전 연도에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소득 금액이 큰 거주자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혼선이 있으면 안 되고요. 이건 중복 적용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중복 적용했을 때. 자, 다음 사례를 한번 보면 동일인이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동시에 적용이 될 때 이야기입니다. 장남이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삽니다. 어머니는 연세 60세 이상이고요. 전업주부입니다. 즉 뭐냐면 장남의 입장에서 어머니는 소득도 없고 나이가 넘었기 때문에 그죠? 부양가족 요건이 갖춰졌죠. 그래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직장 다녀요. 사업을 합니다. 장남도 사업을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는 배우자 공제 대상자고 장남의 입장에서 어머니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입니다. 누가 공제받을 거냐라는 겁니다. 자, 이 질문 드리면 많은 분들이 배우자 공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또 하나가 있는데 동일인이 두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일 때 문제입니다. 형과 동생이 전업주부인 어머니 60세 이상이고 모시고 삽니다. 둘 다 사업을 합니다. 형의 입장에서 어머니 부양가족 공제고요. 동생의 입장에서 어머니 부양가족 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면 형과 동생 중에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의 질문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소득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답은 이렇게 됩니다. 앞에 질문과 뒤에 질문의 답은 둘 중에 아무나 한 사람이 공제받으면 된다. 공제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공제하면 됩니다. 앞에서 우선순위 있었죠. 배우자 공제, 직전 연도, 당해 연도 소득이 많은 사람. 이 순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순서를 적용한 것은 누가 적용하느냐? 자, 이 사람들이 형과 동생의 어머니를 각자 부양가족 공제로 신청을 해버리면 그때 그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를 동시에 신청을 해버리면 세무서에서는 아버지한테 우선권을 주고 동생은 아들은 취소가 돼버립니다. 형과 동생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작년에 둘 다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우선권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때 적용하는 거지 실제 처음 적용할 때는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 자가진단표 관련해서 우리 레시피에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공제 부분 한번 보시면 추가공제는 기본적으로 요건이 충족하면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나이가 70세 이상인 분은 경로우대자 공제라고 해서 1인당 연 10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 1인당 연 200만 원 공제가 가능하고요.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다음의 거주자라고 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거주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거주자 또는 여성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때 요 두 가지 중에 하나
5화 개념입니다. 그죠?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그러니까 추가 공제 연 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부모 소득 공제입니다. 한부모 소득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미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연 10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 소득 공제와 부녀자 공제가 두 개가 동시에 적용이 될 때는 한부모 소득 공제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장애인에 대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취약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의사가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도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자, 추가 공제 시 세대주 및 부양가족의 범위가 되겠는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에 의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부양가족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서 살펴봤던 기본공제 대상자의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한다라는 거. 자,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의 소득 세액공제 요약표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적용할 때 연 150만 원 적용해 주는데 조건이 있죠.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추가 공제에서 연 20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고, 자녀세액 공제 적용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입니다. 8세 이상으로서 20세 초과자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료나 교육비나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제가 혜택이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대주 요건이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약표가 있습니다. 세대주 요건이 들어있는 모든 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고, 자, 추가 공제에 대해서도 제가 자가진단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자가진단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본인 명의로 가입된 거에 대한 국민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보험료 공제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한테서 공제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개인연금저축 소득 공제, 20년도 이전에 2000년도 이전에 가입된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게 있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관련해서는 우리 뭡니까 개인 대표자한테 납입한 거 있다면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노란우산 공제라고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소득 공제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자, 201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부분은 모든 대표자, 업종에 제한이 없었다라는 거죠. 모든 대표자한테 종합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가 되도록 돼 있었고요. 16년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개인사업의 대표자, 사업소득금액으로 범위가 축소가 됐고,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금액 안에 부동산 임대업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19년도 이후부터는 부동산 임대업은 또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까지, 4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300만 원, 1억 원 초과할 때는 200만 원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했을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요약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한번 보시면 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그 다음에 손자녀가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2023년도 12월 달에 국회를 통과한 세법에서 23년도부터 손자녀 포함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세 이상인 자녀라고 하면 1명일 때 연 15만 원, 2명일 때 30만 원, 3명 이상일 때 30만 원 초과 1명당 30만 원씩. 그 다음에 출생 입양세액공제는 해당 과세 기간에 출생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첫째일 때 30만 원, 둘째일 때 50만 원, 셋째일 때 70만 원의 세액공제가 일어납니다. 자, 이때 이제 나이 부분을 한번 따져보면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녀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장애인이다라고 하면 8세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20세가 넘어가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외의 직계 비속은 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23년도 12월 달에 세법 개정할 때 손자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기본공제 대상 자녀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손자, 손녀 부분이 이제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기존 예규가 나와 있었는데 24년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는 손자녀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거주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분리해서 할 수 있냐라는 건 이거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출산 입양세액공제 적용 순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해서 출산 입양 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첫째, 둘째, 셋째를 따지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관련되는 부분.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한도가 단순화됐죠. 작년까지 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나이가 50세 미만일 때와 50세 이상일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종합소득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부 다 통일해서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초과일 때로 구분해서 연금 납입액은 똑같습니다. 두 구간에서 연금저축은 600만 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쳐서 9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4천만 원 이하는 15%, 4천만 원 초과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에 따라서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 요거는 근로자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도 포함해갖고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면 거기에 정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기부금 세액공제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업소득과 우리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을 때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데 연말정산할 때 포함시켰던 기부금 세액 공제 금액을, 기부금 금액을 우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을 빼버리고 그러니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유분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세세액 공제는 근로자 및 성실신고 사업자, 성실사업자 등한테 적용이 되는 거고요. 표준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자나 성실사업자는 13만 원, 그 외의 사업자는 7만 원을 적용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417페이지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 통해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소득과 관련해서 조정계산서를 통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게 될 텐데요.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작성을 먼저 일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죠. 우리
40번, 1100번에서 사업소득 금액을 반영을 하고요. 여기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미리 반영을 해놓고 난 다음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훨씬 한도 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은 뒤쪽에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근로소득은 반드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우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로 갑니다. 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을 할 때 상단에 보시면 그러니까 인적소득공제부터 시작해서 월세액소득공제까지 파트별로 탭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적소득공제 관련해서는 하단 부분에 인적공제, 즉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판단과 그것과 관련되는 지출 비용에 대한 부분 합계 내역이 있습니다. 요것부터 첫 페이지부터 먼저 작성하신 다음에 나머지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CF4 전년도 인적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작성된 내용을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나이 계산부터 시작해서 쭉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직계비속과 그러니까 직계비속 두 자녀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제가 나이를 좀 조절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01년도고요. 자녀 100YY는 05년도 출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 부분은 우리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할 때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할 때 자료 입력하는 거하고 동일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별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 하나하나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본인에 대해서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F2번을 통해서 종류별로 금액들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험료, 의료비, 그 다음에 교육비,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 전부 다 반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직계존속,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비속 관련되는 부분까지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지출액 반영이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 갖고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쪽 탭으로 자료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넘겨주게 되면 그 내용이 이제 뒤쪽에서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탭에 있는 신용카드 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용카드 등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거를 세분화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요때는 이제 소득 증가분이라고 해서 22년도와 23년도 비교해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에는 지금 현재 21년도와 22년도로 되어 있죠. 요거는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면 자동으로 반영될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연금저축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연금저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소득 자료, 그러니까 신고도움 서비스로 제공되는 소득 자료 있죠. 그 자료에 보면 거주자별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를 통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는 주어진 자료가 연금저축 5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로 해서 5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계좌번호는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알면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르시면 계좌번호 일부만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전자신고 때 검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제율은 기본적으로 12%고요.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가 됩니다. 이 공제율만 신경 써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 공제 두 번째, 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소득공제, 청소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관련되는 정보 있으면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집합투자증권도 마찬가지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번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그 다음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소득 자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자료에 정보가 다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반영해 주시고요. 특별공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관련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자료에 보시면 국민연금 300만 원 납부한 게 있죠. 이 부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보험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보시면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혹시 주택자금과 관련해서 주택임차 차익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라든가 이자 상환액 공제 내용이 있으면 내용 있는 대로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밖의 공제 부분은 대부분 이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 이제 300만 원 가입되어 있네요. 그래서 300만 원 제가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앞에 인적 공제 쪽에서 신용카드 등 금액이 반영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때 공제액 반영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불러오기 앞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근로소득이라고 해서 이제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한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반영하기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액 감면으로 가셔갖고 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게 있다면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성과 공유 중소기업 경영 성과급이 있는 경우에는 요 감면 시작일과 종료일 관련되는 부분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일 채용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감면을 적용받으신 분들도 요 내용을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보면 사업자 등록번호 있죠. 사업자 등록번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와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원천징수세액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전자신고할 때 이 부분이 오류 메시지로 해서 전자신고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로 들어갑니다. 세액공제로 가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의료비 관련해서는 공제액 반영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부분 클릭하셔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해서 한도가 계산이 될 거고 이 부분을 반영을 해주시면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 로마 숫자 2번으로 가셔갖고요. 2번으로 가시기 전에 우리 교재 420페이지에 연금저축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F7번에 연금저축 월세액 등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F7번을 클릭하셔갖고 내용을 한번 반영을 해주시고 CF8에 연금주택마련저축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연금저축에 대해서 세액공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안 되어 있다 보니까 22년도 기준으로 50세 미만, 50세 이상 이 부분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23년도에는 이런 규정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택마련 저축과 관련되는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면 자동으로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까지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로마 숫자 2번에 가면 교육비 기부금과 관련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요. 특히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F8번에 기부금이 있습니다. F8번 기부금에서 우리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이 한도가 계산이 되고 세액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 정보가 있으면 월세액에 대한 부분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가 작성이 되고 나면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신고서 쪽에서는 우리 네 번째 탭에 소득공제 명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보면 얘를 누르게 되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현재 회사 걸로 반영한다라고 해서 얘 눌러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 앞에서 설명했던 기본공제, 그 다음에 추가공제,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세액공제,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상에 나와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분 공제 관련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상단에 F8 한도 계산 부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나 아니면 위에 F8 한도 계산 부표인데 똑같은 겁니다. 이 부분 클릭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소득공제액 중에 2,5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초과 금액은 없는 걸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그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확인 차원에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자녀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8번 탭에 가면 종합소득 계산이라고 하는 탭에 가면 3번에 세액공제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F7번 세액공제 입력이나 F7번 오른쪽에 있는 F7번 세액공제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관련되는 정보들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득세액공제에 관련되는 서식을 작성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